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아름다운 뱀에서 일하고 있는 고원형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과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한 이야기, 관계 맺었던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었던 이 질문들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청년인 시절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길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 단체에서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 단체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제 단체 청년의 제 첫 직장이기도 하고 마지막 직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직장이기도 하고 제 속칭 저의 삶을 청년 때 저의 삶을 이렇게 갈아 넣기 때문에 사실 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을 이 세상에 조금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집안 배경 그리고 어떤 걸 지역 어떤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기회들을 인권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면 마땅히 태어날 권리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 일들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청년들과 같이 했어요. 우리 대학생 멘토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잘 만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단체를 설립했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나 대학생들이라고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청년들하고 제가 1년 단체를 운영한 지 11년 됐거든요. 한 11년 동안 저랑 저희 단체를 거쳐간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청년들이 한 8,000에서 9,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의 삶을 알게 되고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청년들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고 또 이제 이 청년들과 만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제가 은평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방 수도권 외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참 관심이 많이 현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학생들이 아이들 돕는 다양한 멘토링, 교육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삶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우리 단체에서 봉사활동한 모든 대학생들을 이 청년 인생학교에 참여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리더 친구들을 청년 인생학교 선발해서 여러 코스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코스들은 저희가 제주도에 2주간 내려가서 먹고저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인생학교는 노동, 진로, 공동체, 여행 이런 4가지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또한 이게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같은 데 보면 한 50%는 속칭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들어가고 한 나머지 40%는 수도권 친구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10% 정도만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친구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지방대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권리 어떤 세계의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뭔가 이렇게 지역에 한전시키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선 캄보디아 작업들 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 청년들하고 한국 대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친구들은 좀 가능하면 배제하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흡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그 다양한 청년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느끼는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온라인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네모 사회이다. 우리가 뭐 땡땡 사회이다라고 할 어떤 그 네이버란다. 여하튼 그 검색창에 뭔가 집어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요요요 땡땡 사회이다. 여러분 생각들 잠깐 뭐 이렇게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 사회입니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적어 보시고 적어 보고 계시죠? 뭐 적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주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1대 5천만의 토너먼트가 시작된대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청년 시기에 됐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런 말씀 엄청 들었을 거예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근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까 그다지 해결되는 건 마땅치 않고 또 졸업한다고 해서 또 이게 뭔가 마땅치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쟁 사회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학력 사회이다. 대한민국은 여하튼 간에 좋은 대학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막 여러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제 마음에 뭐 가장 와닿았던 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5학년 친구였는데 그 5학년 친구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공갈빵 사회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물어보니까 공갈빵 아시잖아요. 겉은 번질하는데 깨면 텅 비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일 것 같아요. 뭔가 겉은 번질하지만 속들은 뭐 차있지 않는 그런 공갈빵 사회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친구 똑똑하네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들과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정답 사회이다. 그 살아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살아보면서 어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뭔가 우리 삶에 정답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가면 여러 거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차려입고 깔끔하고 브랜드 옷 입고 근데 외국 나가면 이러고 대충 하고 산대요. 내 겉모습을 가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정답이 있다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원하는 정답이 있고 정답이 되지 못한 대다수는 루저가 되고 불행인다 생각해요. 불행해진다고. 놀라운 건 누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도 우리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주위에 흔한 정답인들입니다. 영어 유치원 가야 되고 사립초등학교 뭐 이게 정답이고 또 결혼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결혼도 뭐 이 정도 해도 집도 이 정도 해도 예물 이 정도 해야 돼. 또 뭐 요새는 뭐 길도 유행이 있잖아요. 길도 이렇게 또 뭐 겨울에는 어그부츠 신어야 되고 여름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은 좀 시기는 지났지만 옛날에 노스 스페이스나 뭔가 이렇게 등산복을 입어야 돼. 지금은 다 롱패딩이거든요. 블랙. 요새 그 학교에 가면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 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가 도대체 김밥 천국이냐 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하튼 요새 그 아이들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뭐 그 옛날에 입었던 아이들이 이런 스포츠 웨이들이 원래는 등산복들이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등산복을 입고 가느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학계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학설입니다. 이게 다수설인데요. 왜 우리 아이들은 등산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가? 첫 번째 다수설.
우리나라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구자다. 우리나라 교육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갈 때 등산복을 입어야 된다. 라는 다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는 정답이 있는데요. 생긴 것도 정답이다 생각해요. 그래도 눈은 이렇게, 코는 이렇게, 뭔가 우리는 정답이 있다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답 사회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인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집은 월세 사지만 중요하죠. 월급은 작지만 다른 가방들 다 매야 되는 거죠. 심지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출근할 때는 이렇게 명품 패션, 일하실 때는 편하게, 퇴근할 때는 다시. 정답 사회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구성원의 어떤 존재, 성품, 성향, 취향,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거. 야, 급여는 올랐냐 안 올랐냐, 승진을 했냐 안 했냐, 화장실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었냐, 지평수가 몇 평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리는 닥달하면서 정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나이대별로 평생 해야 할 일과 행동도 정해진 사회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대, 30대 아니면 10대 후반일 수 있을 건데 10대 때는 일해야 되고 20대 때는 일해야 되고 30대 때는 일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좀 줄은 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도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줄었더라고요. 대학 가는 게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에 살았었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에서 멀어진 사람에 대한 관심은 폭력 수준입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돈도 그지 많지 않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막 큰 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제가 첫 차를 아침 굿모닝 하는 아침이라는 차를 탔어요. 차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톨비 50% 할인해주지, 공영주차장 50% 할인해주지, 주차 대충 해도 욕 안 넣어먹지. 너무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난리. 너 경차 타고 어떡하냐, 너 날라간다, 어떻게 땅으로 꺼진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제 경찰 타고 어떤 관공서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에서 꼭 막아요. 이게 뭔가 경찰 탔다고 하니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가 모닝이나 중고차를 70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SM5 2000년식 완전 옛날 거 150만 원짜리 바꿨거든요. 놀라운 건 700만 원짜리 모닝 타는데요, 모든 관공서나 인데 호텔 다 잡는 거예요. 근데 20년 넘은 SM5 아시잖아요. 150만 원짜리 차 타는데 안 잡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정말 웃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아무튼 주위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정답에서 멀어진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과연 폭력 수준입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생각들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문화나 우리 성소수자들 보면은 거의 우리는 우리한 다른 인간들이 취급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게 정답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야,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이제 사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일민족이라고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것이 우리가 마치 정답이 돼서 오히려 저는 이게 다문화나 좀 이게 다변한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생각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출강을 나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지른다. 막 TV에 나오는 막 교수도 막 청바지 입고 있고 막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질의하고 토의하고 막 이런 수업들을 기대하고 갔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서 여하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의 끝나고 질문해 보세요라고 하면
질문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가 질문하고 손을 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죽일 듯이 막 눈빛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막 그 친구를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나대지 마라. 너 사춘기냐? 중이병 걸렸냐? 생각도 정답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청춘이라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청춘인가? 젊음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여하튼 질문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 우리는 가끔씩 질문 안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어디 가서 막 수업 들으면 막 토론 수업 가끔 싫거든요. 그냥 멍 때리면서 가만히 듣고 싶은데 막 질문하고 질문시키고 막 참여하고 이러면 막 강요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근데 그 아마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부산에서 G20 행사할 때 오바마가 마지막 그 마무리 연설한 영상이 유튜브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랑 얼굴색이 똑같은 황인종 중국산인 질문 손 들어가지고 여하튼 질문하고 끝나는 그런 좀 부끄러운 영상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질문을 먹고 사는 기자조차 질문을 잘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회지 않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생각에도 정답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죽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하죠.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살기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생? 사실 제가 살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 개인의 역할과 의지, 생각으로만으로도 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생태계, 뭐 사회 조건 여러 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그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들을 한번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저는 저에게 던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답이 있는 사회처럼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그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직장 가면 우울해진다고 했을까요? 10명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서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뭐 썼어야 그냥 평범해 뭐 그냥 그래 그게 아니고 우울해진답니다. 우울해진다고. 10명 중에 몇 명이. 8명이 직장 가면 우울하대요. 근데 우울할 때 이 8명이 우울할 때 직장 내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십니까? 화장실. 여러분들 화장실 자주 가시면 그 직장에 가셔가지고 자꾸 화장실 자주 가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가서 안아주세요. 너도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다 이러면서 10명 중에 8명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직장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10명 중에 8명이 우울하다고 하니까 한 분이 손을 드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10명 중에 8명이 우울하냐고 막 화내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거짓말 치지 마세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우울하지. 어떻게 8명 우울합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재밌죠. 우리가 어차피 정답처럼 뭔가 그 사회의 어떤 큰 흐름들에 맞춰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뭐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에 머물고 있고 경제 수준은 뭐 세계에서 뭐 11 하는데 행복지수는 뭐 거의 100등에 넘게 머문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게 시대의 흐름이 말하는 어떤 정답에 맞춰 살아가더라도 불행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나와보자.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선택하기 전에
제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게 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시니까 워라밸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워라밸을. 저는 과연 워라밸이 우리 행복을 보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일하고 내 삶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이 내가 직장에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뜻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눈 뜨고 깨어 있을 시기에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10시간은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직장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복이라는 건 너무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일상의 시간에서 행복해야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시간들은 버티는 꼴은 지옥이고 빨리 처리하고 뭔가 여행 가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산다는 건 제가 좀 과도하게 해석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저는 보면서 전 살짝 좀 불편한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제가 막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그 취업을 할 때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면접 때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면접 때 이런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잖아. 이 친구 인성 괜찮네. 뭔가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과외나 알바하지 않고 뭔가 봉사활동하면서 자기 삶들을 잘 살아냈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질문에 면접에 활용할 수 있어서 면접 때 유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주로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학생 청년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그러는데 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 너무 이렇게 불쾌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용어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제 경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면 찾아와요. 이렇게 막, 대표님, 제가 면접 때, 이런 활동 해가지고, 이게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취업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찾아오거든요. 그럼 제가, 아유,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밥 한 끼 사주거든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제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사주면서, 재밌니? 물어보면, 너무 재밌대. 얼마나 재밌겠어요. 대학생활 하다가, 뭐, 대학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요.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지내세요 하고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즐겁게 지내세요 이렇게 보내죠. 근데 이제 뭐 바쁘니까 연락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뭐 연락을 잘 못하는데 기껏해야 뭐 우리가 뭐 SNS 통해서 서로의 뭐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연락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딱 두 종류밖에.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찾아오겠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신세한탄하겠다 하면 80%는 맞더라고요. 진짜 불행하다. 너무 재미없다. 직장생활 옮기고 싶다. 힘들다. 이게 막 저한테 신세한탄을 막 해요. 제가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데 그 두 개 사진이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담이나 하루 저를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언을 80% 맞추는데 그 딱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하나는 여행 사진이고요. 하나는 맛집 사진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뭐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함께 무언가를 생산해냈고 이걸 어떤 성취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없어요. 여기는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돈 받아가지고 여행 가서 맛집이나 여행 가서 뭔가 소비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서 뽕 맞고 오는 거다. 버틸려고. 여러분 뭐뽕 맞아보지 않았지만 뭐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뭐 길거리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건 뭐 15일 플러스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건 직장인데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네 삶에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질문들이 우리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의 자본주의가 깊게 들어온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나 뭔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얼마 벌어야지 어느 정도 삶을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걸 소비자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나에게 던지고 살아왔죠. 꼭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사실 돌아보면 청소년 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특강을 가면 무조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무조건 받는 질문. 첫 번째는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아이들은 결혼이 중요이신가 봐요.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연봉 얼마냐고 항상 물어봐요. 이 질문은 제가 무조건 듣는데, 우리가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계속 던지고 받아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오라벨이라는 개념을 깨고 직장에서 오히려 행복하고 그런 삶을 더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성취감을 있고 무엇을 만들어냈고 그 생산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행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던질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생산적 질문 패러다임으로 내 삶을 좀 이렇게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 정답은 아닌데 저희 9,000명의 대학생들이 저희 단체를 거쳐갔으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생들이 다 저희 단체에 들어왔겠고 나름대로 외국에서 꽤 잘 나가는 대학을 졸업한 애들도 들어왔겠죠. 근데 이 질문을 갖지 못하고 소비자적 질문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행복한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적 질문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고민해 보실 건가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특이하게 저는 벤처를 창업한 게 아니고 교육 시민단체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었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삶들을 좀 질질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왔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고시 준비를 했어요. 고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게 내 꿈이 아니잖아요. 내 꿈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주는 꿈이잖아요. 고시 합격하면 좋더라. 그리고 고시 합격하면 부모님 행복해하더라. 그리고 후배들이나 누구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 우러러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체력도 좋고 승부욕도 좋아가지고 정말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목표를 지향하면. 근데 이 목표가 내게 아니니까 딱 1년 넘어가니까 이게 슬럼프가 확 와가지고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있겠습니까? 가방끈을 좀 길게 해서 시간을 벌자.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게 된 선택들 하면서 좀 내 삶들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문득 얼마 이렇게 삶이 피폐하잖아요. 삶이 피폐해지면 내 가까이에 있는 건 미드거든요. 항상 내 삶이 피폐해질 때 미드가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 미드를 보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원룸에 처박혀가지고 하루에 한 끼 그리고 미드 이렇게 계속 보면서 뭔가 버티고 그런 삶들을 좀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고민이 들었었냐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이런 고민 있잖아요. 이제 워낙 이제 그런 막 온몸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 약간 그 뭐죠? 감성적이 되잖아요. 지나가는 개미 새끼도 태어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쟤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나라는 고민들 사실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딱 나에게 왔을 때,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뭐였냐면, 저는 원래 인생 잘 후회 안 하거든요. 뭐 각을 잘 구획하지 않는데,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이 질문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잠깐 멈췄어요. 멈춰서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그냥 조교하고 있었거든요. 뭐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조교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요청했어요. 저 잠깐 휴가를 주십시오. 저는 그 장학금을 그 등록금 면제되는 조교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조교였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그 제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달라. 뭐 할래 물어보니까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 혼자 걷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죠.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뭐 갖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왜냐면 뭐 30살 먹은 놈이 뭐 자기 꿈을 찾겠다고 잠깐 멈추겠다고 하니까 보통 어른이라면 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시는 게 이해되시죠? 저도 이해가 됐는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제 최고 선택이 이거였습니다. 잠깐 멈춘 거. 잠깐 멈춘 거였고 더 재밌는 건 뭘 알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방학이 제가 이제 막 걸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방학 때 뭐 할래? 묻잖아요. 그럼 내가 나 이래 가지고 잠깐 멈출래.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나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와, 네 용기 있다. 진짜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왜? 네, 이랬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건 그 친구들이 자기가 타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가 기차가 자기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멈추는 걸 두려워해요. 왜? 이 어마어마한 경쟁의 시대에서 낙오할까봐. 저는 우리에게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멈춤이라는 건 일상의 삶과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낯선 공간과 낯선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보는 거. 그래도 저도 정말 많이 걸었거든요. 혼자 핸드폰도 끄고 저에게 계속 낯선 시간과 낯선 공간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일상상에서 이런 삶들을 선택하면 쉽진 않더라고요.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 막 영웅 받고 불안해지잖아요. 나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여하튼 그런 선택들 통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선택에 대한 시점에 뭐 다양한 기준착이 있었는데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제가 선택을 사실 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웃으면서 출근하자. 웃으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보면 웃으면서 출근하는 인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막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좀 살고 싶지 않다. 왜냐면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뭔가 상쾌한 기분으로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씩 웃어지는 직장을 꼭 선택해야지 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 출근하는 버스하고 지하철 보면 웃으면서 출근하는 분들 꽤 계세요.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막 미드 보는 신나가지고 하시는 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 딥플레이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에게 직업이라는 건 심오한 놀이입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놀이예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놀이. 그래서 저는 직업이 뭐야 물어보면 저는 딥플레이라고 항상 정의를 합니다. 저는 요새 그 뭐 코로나 뭐 해가지고 뭐 미래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좋아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뛰는 자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에 즐기는 자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제 생각인데 인류의 역사는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주의입니다. 뭐 우리가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옆 동네에 있는 뭐 해비 형제보다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런 엄청난 경쟁심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냥 그 일을 비행기 만드니 너무나 좋아하고 거기에 몰입 일어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성장 일어나고 하나의 발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우리가 이 엄청난 경쟁의 세월의 시절 세대 그리고 불확실한 세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내가 즐거운 일 하는 거, 좋아하는 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그냥 그 당시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자녀에게 좀 말할 자격을 갖추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시대는 모르시겠지만 저 때는 진짜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보이스, 뭐 비 앰비셔스를 해가지고 소녀들이여, 뭐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들 막 듣고 막 꿈을 가져라 막 이런 사람들을 주위 어른들이 저한테 웬만하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뭐 부모라 하면 자녀에게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내 자녀에게 좀 말할 자격을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도 너도 꿈꾸며 살아. 내가 꿈꾸며 살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뭔가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충분히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는 온전히 나를 알아서 평가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정도 뭐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딱 우리 밑줄 긋기 하는 것처럼 딱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이 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직업을 친구 또래 그 동료들보다 좀 낮은 단위에 아무튼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되면 스스로 참지 못하고 버거해가지고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됐고 나는 온전히 나를 나눠서 평가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나를 평가할 때 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전 됐고 그냥 온전히 나를 나눠서 평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난 날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성립해가지고 그때 뭐 너무 감사하게도 몇 군데 좋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됐고 그냥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왜 이랬을까 가끔씩 후회도 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면 네 꿈 1위가 뭐니 물어보면 1위가요 꿈 찾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꿈이 없을까? 내 경험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가 꿈이라는 건 관계 속에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꿈이라는 건 도서관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뭔가 많이 보고 이러면 생긴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참조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뭐든지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저랑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제 꿈을 찾으려고 저랑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막 엄청 많이 걸어 다녔었거든요, 전국을. 근데 못 찾았어요. 그 이유가 나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타인과의 공동체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평구에 사시잖아요. 도대체 은평구 내가 아니라 은평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은평구는 어떤 곳이지? 이 은평구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꿈이 보인다는 거죠. 아, 저게 뭔가 문제구나. 그러면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건 도서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 관계, 공동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진로하고 이게 직업이라고 일치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꿈을 찾아가는 건 어둑어둑한 동굴을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둑어둑한 동굴을 빠져나올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 동굴 입구에서 저 멀리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작은 빛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후레쉬가 필요합니다. 어두운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는데 그 한 줄기 빛을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굴 입구로 나갈 때 그 빛을 보고 걸어갑니까? 그러면 눈앞에 있는 운동이와 바위를 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빛은 반향성이고요. 반향성이 정해지면 밑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걷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빛이 점점점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반향성만 잘 정하시면 구체성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어떤 경험들 쌓아가면 저절로 커진다는 거죠. 아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자꾸 구체적인 직업들을 콕콕콕 찍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방향성이다. 예를 들면 내가 뭐 꼭 사범대학 뭐죠?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거 말고 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는 뭐 초등학교 교사도 포함되지만 뭐 학원 강사 아니면 뭐 기업 교육 아니면 뭐 아동센터 청소년 지도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구체성은 저는 선물처럼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저는 제가 못하는 거에 관심이 1도도 없어요. 정말로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능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난 못하는 게 있고 다 잘한다. 이런 인간은 제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43년 살았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두 번째는 특별히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다. 3번 하나도 없다.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마음이 어려우셔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마음이 2번에 가 있어요. 2번에 다 잘한다. 특히 남자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희 또래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진짜 많이 잘갔거든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그때 저희 때는 남존 여비 현상이 상당히 있을 때 시기였습니다. 남자는 못하는 거 없어야 돼.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못하는 걸 이렇게 좀 평균치로 끌어올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요. 저는 제가 못하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못하는 거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뭐 해달라는데 내가 못하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함께 하면 되니까. 내가 그 가제트 형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우리 때 유행했던 만화인데요. 만능 형사 가제트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만 집중하고 내 재능을 강점을 만들고 내가 못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함께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나 뭡니까 대학생활 하실 때나 뭐 어디 모임에 있을 때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교실 청소만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평균한 패러다임들을 빨리 깼으면 좋겠다 생각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럴 때 성적을 받아오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평균 몇 점이니?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우리 평균화의 패러다임이 우리 마음속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데 자꾸 그에 관심 갖기보다는 옆에 친구랑 비교해서 자기 못하는 것도 자꾸 보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습들 보면서 평균의 패러다임 깨야겠다 생각들 하고요. 저는
약간 또라이여서 그런가?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바로 해요. 하면서 약간 보완하고 보충한 스타일이고요. 제가 제 스타일답지 않게 주위에서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거 하니까 해서 안 될 이유가 한 제 수술 100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하고 그냥 됐고요. 그 그리고 예, 저는 힘들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많은 그 청년들을 만나보면 힘들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20일 동안 사무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지방도 너무 많이 다니까 뭐 웬만한 교통편들은 다 VVIP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행복해요. 그렇죠. 힘들다의 반대말이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개념이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일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팍팍하냐 넉넉하냐 하는데 그 제가 뭐 일도 많이 하고 시민단체에 있기 때문에 급여도 적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참 이게 팍팍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넉넉하게 살아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돈이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절대적인 가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적인 항박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그냥 전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뭐 후원도 많이 하고요. 음식도 간 대형마트 이용하기보다는 뭐 생협도 이용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저는 꼭 그런 뭐 돈 많이 벌고 돈이라는 게 팍팍한 넉넉한 삶을 강요하지 않더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면 제 후배가 아무튼 제 친한 뭐 학교배는 아닌데 어떤 NGO에서 같이 인턴하다가 만난 후배인데 근데 그 친구는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 가가지고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취업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취업했어요. 그랬냐 이러면서 만났어요.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 모 기업의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초봉이 얼마일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보너스까지 다 하면 초봉이 8천만 원 낸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걔랑 나랑 만나면 누가 밥을 사야 됩니까? 이제 물론 두 가지 있겠죠. 선배 네가 사야 된다 하신 분도 있고 돈 많은 걔가 사야 된다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뭐 밥에 제가 살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만나면 얼마나 돈 없다고 해요. 오빠 나 돈 없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내가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보면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돈이라는 게 한번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거구나. 나는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했어요. 그 친구는 남들이 보기에는 돈을 진짜 많이 벌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 없어 너무 힘들대. 오빠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야 연봉 8천만 원 제가 이제 야 오빠 좋은 일 하는 거 알지? 너 우리 단체 회원 좀 가입해. 월 10,000원 해. 이야기했거든요. 8천만 원, 월 10,000원이면 그 연 12만 원 빠지는 거잖아요. 8천만 원에서 12만 원 빠지는데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괜찮다. 난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 보면서 이게 돈이라는 게 꼭 우리가 팍팍한 넉넉함,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감은 필요하지만 결정하지 않는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공생이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들과 청년들이 정말 공생이 가능할까? 근데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이게 시니어들과 청년들과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일까? 저는 이게 문제일까?
저도 이제 뭐 우리 단체에서 가장 낮게 어렸던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한 친구도 있었으니까 어떤 친구는 뭐 17년, 15년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친구 있었거든요. 갈등이 문제일까? 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갈등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갈등이 없으면 이상하냐면 그 친구가 살아온 그 나의 시대상이 있잖아요. 시대상 저는 그런 시대상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시대상을 살았어요. 왜 다르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갈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갈등이 없으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하다가 저쪽이 이상하거나 그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뭐냐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그 뭐냐면 우리는 국가주의의 경험을 했던 시대예요. 완전은 아니지만 뭐 저보다 선배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권 선배들처럼 아니지만 제가 대학 갔을 때도 제가 97학번이거든요. 대학 갔을 때도 마지막 데모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화염병 던지고 막 덜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낀 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보면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 그 심지어는 고등학교 수업에 교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수업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 받았어요. 저희 때. 이제 그게 뭐냐면 뭐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의 그런 획일주의, 국가주의라는 게 우리 삶들에 어느 정도 배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같은 아무튼 그분들은 다르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참지 못해요. 그게 불안하고 불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걸 누르려고 해요. 참 이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내가 우리 시니어들한테 선배들한테도 그 청년들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친구가 살아온 시대 상황들을 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또래랑 이야기해보면 야 요새 청년이 뭐가 힘드냐? 우리 때는 진짜 맨손 시작했잖아. 걔들 무슨 뭐 3개월 뭐 3년 통장 저금하면 얼마 준다면서. 우리 그런 것도 없었어. 야 집도 무슨 빨리 해준다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비교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청년들 야 대학생들 있잖아 졸업하면서 야 그 등록금 못 내가지고 야 빚이 1,500, 2,000명 지고 나와. 오 그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청년이 살아간 시대상들을 정말 잘 몰라요. 왜냐면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갈등이 힘들어져요. 이해가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네, 그 살아온 사람의 시대 상황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제가 문제 청년들 듣는 거니까 제가 시니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도 막 이렇게 국가주의, 공산주의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 살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뭐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죽창으로 자기 동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아빠도 죽였던 사람들을 그런 시대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겠다. 100% 이해되지 않아요. 100%.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야 그냥 애워.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애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상들 좀 이해하시면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가 돼요. 네. 저는 태극기부터 이해돼요. 저분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합니다. 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는 시대상들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니어 그룹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지는 게 필요하겠다. 내가 직장에서 안정감, 직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러면은 뭐 동료 간의 관계, 아니 선배들의 관계, 뭐 지금 내가 보니까 30대 후반들은 또 다를 겁니다. 20대 후반들하고 또 다른 세대 차이를 느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느끼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살아온 경험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은 그냥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 작은 거 가지고 이거 이러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들은 넘기자. 그리고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 그러나 저 선배도 노력하고 있네? 아니 우리 후배도 노력하고 있네? 이 노력하는 느낌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시니어 그룹들하고 뭐 이렇게 제 또래 친구 이야기하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게 높냐면 스스로 자기 검열들 많이 해요. 이런 말 하면서도 이러면 내가 꼰대 되는 건가? 왜냐면 이게 그 밀레니엄 시대에 접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자유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래서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10년 난 후배들과 세대 차이 나니까 본인들도 긴장감이 엄청 가지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오히려 어떤 시니어들은 좀 청년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필요해요. 오히려 과도하게 조심하는 시니어들 꽤 있고요. 스스로 자기 검열들 계속 합니다. 내가 꼰대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 뭔가 정체성을 이런 분들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뭔가 조직 내에서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니어 그룹들도 필요하겠다 생각들 해요. 특히 40대 초중반. 왜냐면 위에 40대 후반과 50대들은 이런 공감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낀 세대인 거예요. 30대 후반과 40대 중초반들이 낀 세대여서 후배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터널 수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들하고 시니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할 가치가 있고, 연대하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지평이 확장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몇 개 질문도 있었는데요. 함께 경험한 성장 경험이 저는 공생을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선배들하고 술자리 꼭 참석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 일을 하시는 조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일 안에서의 함께 뭔가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뭔가 정말로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그 경험이 이 시니어 그룹한테도 이 친구가 처음에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또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다름이 들어와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뭔가 지평이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시니어들도 뭔가 성장 경험을 가져가게 되고, 우리 청년들도 뭐 사실 어떤 일이든 간에 일에 대한 순서도 있고요. 일에 대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걸 배우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원 교육도 잘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니어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성장 경험이 있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뭔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직장 내에서 뭔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협력이 어떤 성장 경험이 있을 때 공생이 성장 경험이 공생을 이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질문을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청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청년 세대들, 제가 이게 잘 버티셨다, 그러니까 잘 오셨다. 그리고 또 올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새로운 시작들을 기대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 요즘 트로트 세대는 세대 격차를 이해 및 해소하는 게 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고, 뭐 추석 때 뭐 나훈아 콘서트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죠.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세대를 추가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TV를 잘 안 봐가지고 이런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 전에도 말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큰 개념에서의 우리가 뭔가 세대 벽에 허물고 그걸 서로 쉽게 이야기하기 편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상 이 시대에 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뭐 직장에 돌아가서 나오나 어땠어요? 이 정도 이야기인 것이지, 시대가 지나가면 집단 내에서 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요한 건 직장에서의 콜라보를 통해서 같은 업무를 통해서 이 업무가 뭔가 서로 다름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 중심 쪽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일을 직장 내에서 일을 제외하고 뭔가 그냥 관계만 어떻게 더 다른 어떤 분리에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 좀 보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변창년님께서 같은 분인지 모르시겠습니다. 여전히 그 2022년 이제 뭐 가을 바람이니까, 가을도 바람 부니까 또 가을 바람도 만끽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스 형처럼 청년들이 윗세대 분들과 세대를 초월하면서 편하게 형 누나와 같이 삶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형성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너무나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이어서요. 제가 답변을 막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편하게 밥같이 먹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밥같이 먹고, 네, 밥같이 먹고요. 밥의 선택권,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식사들하고 선배하잖아요. 선택 권한을 그분에게 줘보세요. 의외로 40대 중후반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애도 키우고 또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복잡해지면 저도 가끔 이러거든요. 야, 점심 한 끼 내 맘대로 못 먹냐 어떻게? 야, 360일 살면서 점심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몇 끼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저도 10번? 뭐 15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좋은 방법이겠다. 뭐 형 누나처럼 그냥 편하게 점심 식사라도 그냥 먹고 싶은 거 한번 드셔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 우리 송청년님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송청년님 2020년 4개월 남았으니까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1년에는 아무튼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또래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고 좋은데요. 시니어들과 함께하면 어떤 좋음이 있습니까? 네. 또래들과 좋죠. 시니어들도요. 불편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저도 직장 생활에 저희 또래 분들이 있고요. 이제 후배들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들끼리 너무 재밌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만나면 재밌어요. 근데 있으면 말도 편하게 못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치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고민이 뭐냐면 저희도 저희 조직에서 우리 또래들하고 저하고 조직을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우리 다름을 인정하자. 그래서 각자 플레이하자.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저 이제 그만 행복해지고 싶다고. 너무 다른 거 함께 하려니까 너무 불행하다 나. 저 진짜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 직장생활 20년째인데 이 정도도 못 누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달래면서 제가 뭐 단체 리더를 맡고 싶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할 때 잘 되진 않지만 단체가 조직이라는 게 좀 이렇게 수용하는 정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하고 그리고 시니어들하고 함께 하면 어떤 좋은 점이 배울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지만 또 급격히 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그 시니어들이 살아오고 있던 삶의 노하우들이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제가 할머니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인생에 아직도 큰 가르침을 주신 건데 그 할머니야 무조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그냥 나이 드시는 건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이쁜 딸, 이쁜 아들 낳고 싶지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 이쁜 아들, 이쁜 딸 낳고 싶지 이랬어요. 내가 방법 알려줄까? 그러니까 할머니 알려줘.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뒤통수만 깨끗이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얘는 네 뒤통수 보고 자라.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네 삶을 잘 살아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니어들이 하는 모든 충고와 조언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임이 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 다름이 만났을 때 집행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현님 시니어 질문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대박 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분들이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거 궁금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첫 번째는 궁금해요. 이 쓰는 단어들이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워크숍 할 때 우리 막내들한테 그 퀴즈 준비해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댕댕이가 뭐냐, 뭐 케바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맞히기도 하고 뭐 룸곱도 시작해가지고 무슨 각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알려지만 이런 친구들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은 저희는 청년들한테 좀 그런 거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쓰는 언어들이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생활 가시면 그거부터 몇 개 알려주시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청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니어들의 경험을 어떻게 청년들도 자신의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의 욕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시고요.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가끔씩 돌면서 성장하시더라도 이 가을을 잘 이렇게 느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니어들의 경험들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일 좋은 건 뭔가 일 같이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어디에서 이렇게 말로만 특강 듣고 멘토링 받는 것보다 그냥 조직에서 좋은 시니어들이 계시면 그 분들과 협업하면서 이 청년들 시니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는 것. 그러면은 사실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노하우들은 암묵지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자기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때 좀 태도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니어들 만나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언론들이 조금 이렇게 이간질환 시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하다. 청년과 시니어 다르다 이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 않나. 우리 씨월드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 기사에 장인 장모가 사회를 어떻게 한다 이런 사실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은데 너무 가대포장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서로 경계심을 갖게 하고 선입견을 갖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부터 편해지지 않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태도가 있으면 저는 내가 충분히 듣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가 있으시면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에 함께 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청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을 기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셨잖아요. 가을을 좀 충분히 느끼셨으면 그런 하루 본인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과 시니어가 친해지기 쉬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좀 질문이 더 어렵네요. 게임 해야 되나요? 저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직장 내에서 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점심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점심 시간까지 너랑 같이 있어야 되겠냐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르게 다른 식당에 가면 뭔가 내가 널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다이어트 선택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뭐 이해는 되죠. 저도 뭐 가끔씩 어른들 식사하기 싫어가지고 배고픈데 그냥 약속 있다고 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친해지기 쉬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 시니어들이 살아온 개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그 시대상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어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대상을 좀 이해하시고 시니어들 옛날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물어보세요. 좋은 질문 던져보는 거죠. 시니어들이 하고 싶은 말들, 예를 들면 대학교 시절 어떠셨는지, 요새 민주주의 이런 것 이런 좀 질문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니어가 경험한 것들 좀 이렇게 뽐낼 수 있도록 대학 시절이나 과거의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등산을 같이 가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아마 조직 내에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문 제가 답변하기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만 여하튼 생각보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려 있고 오히려 조바심 내고 있고요. 오히려 또 긴장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좀 편하게 다가가시면 이렇게 또 마음을 내려놓고 더 만든 거를 우리가 내리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니어들은 좀 아까 말했듯이 다르고 불편해서 불안해서 그러지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창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곧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이게 충분히 가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가 청년들에게 제일 알려주고 싶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건데 아마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 저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성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성실. 이게 참 역설인데 지금 시기에 오히려 성실이 강점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강점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부에 정시 출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만난 청년들은 이걸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니어들은 야 정시 출근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이거는 기본에 생각하고 청년들은 이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같은 시기에는 의외로 성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책에서 본 얘기인데 나영스 PD 있지 않습니까? 나영스 PD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강의를 하는데 그 천중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창의적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창의적인 힘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양석이 이랬대요. 창의적 힘은 성실의 힘이래, 성실. 왜냐면 만약에 나양석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 삼시세끼 프로젝트 있잖아요. 선배들이 무조건 안 해줬대요. 그거 야 뭐가 재밌냐? 하루에 3끼 밥 해먹는 거 찍는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근데 나양석이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걔는 선배들이 쟤는 뭐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실이라는 힘이 뭔가 혁신과 창의로 가는 기본 원동력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요새 그 청년들이 내가 성실하다면 오히려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공생이라는 게 서로 인지가 필요하겠다. 다름이 만났을 때 직평이 확산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창작물과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항상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마들이나 아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존중한 만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 제가 시니어인 편이 저한테는 제가 생각 안 해가지고 모르겠죠. 입에 안 붙지만 뭐 시니어들하고 청년의 관계에도 서로 존중함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존중한 만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면 충분히 다름이 많과 새로운 지평들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차마 뭐 너에게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면 저희 단체 이름이 아름다운 배움이니까 거기 대표 메일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